저는 김정은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2014년 12월 평양 지하 5층 비밀 시설에서 저는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혜의 사주를 봤습니다. 사주를 손에 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구웅 할아버지가 천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괘를 보고서에 쓰는 순간 제 운명도 함께 결정됐습니다. 과연 그날 저는 무엇을 보았고 왜 목숨을 걸고 평양을 떠나야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작은 채널이 성장할 수 있는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평양 중구역 평범한 10층짜리 아파트 지하 5층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직속 운명예측국.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산하 같은 곳입니다. 김일성 주석님 시절부터 만들어진 곳으로 백두혈통 일가의 운명을 점치는 게 임무였지요. 전국에서 선발된 7명의 점술사. 저는 그중 3번째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점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함경도 출신 무당이셨는데 6.25 전쟁 때 평양으로 오셨답니다. 미신이라 탄압받았지만 신통력이 뛰어나셔서 몰래 높은 분들 점을 받으렸지요. 어머니도 할머니 대를 이었고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15살 때였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돌아가신 해 보위부에서 왔습니다. 당신 집안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명수가, 이건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지하 5층에 비밀 시설이 있었습니다. 붉은 천으로 가린 점술실, 향 냄새가 가득했지요. 선배 점술사 6분이 계셨는데 모두 대대로 점 보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분들이었지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수가, 점은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알려주는 거다. 우리는 하늘 뜻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저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리 일은 간단했습니다. 김일성 일가분들 사주팔자를 받으면 점을 치는 겁니다. 향 피우고 정화수 떠놓고 마음 가라앉히면 사주만 봐도 그 사람 기운이 느껴졌지요. 신령님들이 들어오시고 점괘가 보였습니다. 조직은 엄격했습니다. 밖에 나가 이야기하면 안 됐고 가족한테도 비밀이었습니다. 결혼도 금지였지요. 대신 급여는 일반 사람 몇 배였고 배급도 특별했습니다. 쌀, 기름, 고기. 보통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대를 이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말입니다. 20살까지 열심히 점을 쳤습니다. 대부분 좋은 점괘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점을 치는데 기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면 흉한 기운이다라고요. 그날 그랬습니다. 선배 점술사한테 물었습니다. 선배님, 흉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배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수가, 우리는 길한 점괘만 보고하면 된다. 흉한 점괘는 좋게 바꿔서 보고해라. 점괘를 어떻게 바꿉니까? 하늘 뜻인데요. 하지만 선배님은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될 거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하늘은 속일 수 없다던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35살이 되었고 조직 내 3번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사이 흉한 점괘를 몇 번 봤지만 좋게 바꿔보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 사주를 봐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향을 피우고 정화수를 떠놓고 사주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기운을 느끼는데 할아버지가 쑥 들어왔습니다. 구웅 할아버지, 억울한 혼들을 담당하는 신이었지요. 평소와 달리 굉장히 어두운 기운이었습니다. 상문의 기운, 죽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시 한번 점을 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3개월 내에 큰 흉사가 있을 것이라는 점괘였지요. 어떡합니까? 이걸 그대로 보고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점괘를 바꿔서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실 것입니다. 라고요. 보고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3개월 후 김정일 장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점괘가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했다면 제가 먼저 죽었을 겁니다. 그날 밤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아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점쟁이가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 꾸짖으셨습니다. 하늘을 속였구나. 하늘을 속인 대가는 반드시 온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거짓 점괘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점술사가 아니라 거짓말 기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조차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는 인형이었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샵챕터 2 각성의 계기 거짓말의 대가. 김정일 장군님이 돌아가시고 김정은 원수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말부터 조직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시대라고 했지만 저희는 더 긴장해야 했습니다. 점괘를 더 조심스럽게 봐야 했고 보고서는 더 완벽하게 써야 했습니다. 2012년 초였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연장자셨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살 할머니셨는데 평생을 백두혈통을 위해 점을 봐오신 분이었지요. 제가 15살에 처음 이 조직에 왔을 때도 이미 계셨으니 50년 가까이 일하신 겁니다. 저는 그분을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점술실이 아니라 복도 구석진 곳에서였습니다. 주변을 살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명수가 요즘 점괘들이 자꾸 안 좋게 나온다. 특히 당 간부들 사주를 보면 흉한 기운이 느껴져.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해 들어서 점을 칠 때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큰 변화가 올 때는 하늘도 술렁인다고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2013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급하게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장성택 부부장님 사주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김정일 장군님 처남으로 당시 권력 서열 2위였습니다. 그분 사주를 보라는 건 흔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김 선생님이 점을 치시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는 겁니다. 저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선생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다시 한번 점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째까지 치셨습니다. 점을 3번씩이나 다시 친다는 건 뭔가 신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수가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 큰일 나실 것 같다. 뭔가 기운을 느끼는데 구웅 할아버지가 쑥 들어오셨어. 너무 과하게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한번 점을 쳐봤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사주를 손에 들었을 때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평소와 달리 너무 어두운 기운이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렸다고 하십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능력으로 본인의 위치로 사람을 짓밟았다고. 개되지만도 못한 인간이 있다고. 김 선생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괘는 장성택 부부장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거라는 거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대로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김 선생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명수가 나는 평생을 거짓말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써야 할 것 같다. 하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역하겠니? 선생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아시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대로 적으셨습니다. 흉괴, 큰 화를 당할 상이 보임. 조심하셔야 함. 보고서가 올라간 지 일주일 후 장성택 부부장님이 숙청되었습니다. 공개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 점괘가 김 선생님 점괘가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틀 후 김 선생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셨는데 점심때쯤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데려갔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선생님이 끌려가시면서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으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살아라,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김 선생님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신 겁니다. 65살 할머니, 평생을 백두혈통을 위해 점을 받으렸는데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끌려가시던 모습, 저를 보시던 눈빛, 잠이 들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어디선가 비명을 지르시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직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위부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김 선생 동무는 반당 반혁명 분자로 숙청되었다. 여러분은 점술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반혁명 분자라고요? 평생을 바쳐 일하신 분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점술사가 아니라는 거요. 우리는 그냥 거짓말을 짓는 기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슨 점괘를 봤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동료였던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흉한 점괘가 나와도 무조건 좋게 바꿔서 보고했습니다. 하늘이 뭐라고 하든, 신령님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도 나타나셨습니다. 두 분 다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늘을 속이고 있구나. 하늘을 속인 대가는 반드시 온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점을 치고 거짓 점괘를 쓰고 보고하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양심은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아니, 무뎌지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려. 그리고 2014년이 되었습니다. 그해 제 운명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샵 챕터 3 갈등 심화, 위기 상황. 2014년, 저는 38살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사라지신 지 1년이 지났지만 조직의 공포 분위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점술사가 한 명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부에서 직접 심어놓은 감시자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점을 치는 것보다 우리를 감시하는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선배 점술사 한 분이 끌려가셨습니다. 죄목은 근무태만.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고자질을 했겠지요. 저 사람이 점을 대충 친다. 저 사람이 불만을 토로했다. 뭐 그런 식으로요. 그분도 50년 가까이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선배가 사라지고 나니 조직에 남은 건 5명뿐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더 이상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인사만 하고 각자 맡은 일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따로 먹었습니다. 누가 뭘 말할까봐, 누가 고자질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밥을 먹으면 토했고 속이 쓰렸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직은 일반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특별히 지정된 의사한테만 갈 수 있었는데 그 의사도 보이부 소속이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다 보고가 올라갔지요. 저는 참았습니다. 약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약 하나를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제가 특권층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소화제 정도는 구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배급이 줄어든 겁니다. 원래 우리는 특별 배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겠지요. 쌀이 부족해졌습니다. 하루 3끼를 먹던 게 2끼가 되었고 나중엔 1끼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평생 굶주림을 모르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배고픔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서 뭐라도 사 먹고 싶었지만 우리는 함부로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보고해야 했고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한 달에 한두 번 장마당에 나갈 수 있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급여는 나왔지만 북한 돈은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주셨고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였습니다. 명수가 힘들 때 이걸 팔아라고 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 반지를 팔아서 쌀을 샀습니다. 한 달치 먹을 양이었지요. 그런데 그 쌀도 금방 떨어졌습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조직 동료들과 나눠 먹었거든요. 모두가 배고팠습니다.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면서도 밥은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 힘들어졌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석탄도 부족했고 전기도 자주 끊겼습니다. 지하 5층은 정말 추웠습니다. 햇빛도 안 들고 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이 걸렸지요. 우리나라였으면 병원 가서 치료받겠지만 거기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까맣게 변해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점술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정화수를 떠놓았습니다. 누구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사주를 봤습니다. 제 운명이 궁금했습니다.
사주를 손에 들었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뭔가 느껴졌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명수가, 너는 곧 큰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직에 도착하니 보위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최고존엄 동지의 가족분 사주를 봐야 한다. 최고존엄 동지, 그러니까 김정은 원수님 말이었습니다. 그분 사주는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럼 가족분이라는 건 부인분, 아니면 원수님 따님 사주를 봐야 한다. 보위부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김주애, 그 어린 딸아이 사주를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 원수님 사주도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점쳐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운명이 결정되는 점괘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샵챕터 4 탈출 결심, 죽음의 예감. 2014년 12월,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점술실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두 개의 사주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원수님, 하나는 김주애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김정은 원수님 사주를 봤습니다. 향을 피우고 정화수를 떠놓고 사주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사주를 받아들고 점을 치는데 뭔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사주에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는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호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이 딱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 사람 사주 팔자가 분명한데 신의 사주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신의 사주가 아니라 종교 단체 우두머리나 한 나라의 임금 같은 정체를 잘하던 못하던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야, 나밖에 없어. 그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북분이셨잖아요. 할머니가 딱 들어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개 숙이라, 눈 내리까라. 장군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냥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이 다 강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뭔가 기운을 느끼는데 할아버지가 쑥 들어왔습니다. 구웅 할아버지였습니다. 억울한 혼들을 담당하는 세계의 신이었지요. 그 할아버지가 자꾸 들어와서 제가 이 사람 기운을 받아서 점을 봐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군 할아버지들은 입이 좀 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천륜을 저버렸다. 세상에 그보다도 나쁜 짓이 어디 있으며 능력으로 본인의 위치로 사람을 개되지만도 못하게 만든 인간이 있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천벌을 받는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벌 정도까지만 제가 아는 거였는데 확실한 건 이 사람이 조금 잘못을 많이 했다.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였습니다. 위에 사람이 없고 아래에 사람밖에 없구나.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저는 건강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했습니다. 5년 뒤에 건강설이 또 한 번 돈다는 게 보였습니다. 5년에서 7년 안짝으로의 건강설은 살았다 해도 산 것 같지 않았습니다. 5년 뒤가 이 양반의 죽음의 마지막인지 7년 안짝인지 그 사이에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뭔가 상문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고 이 양반도 7년을 앞으로 사셨다 하더라도 제명에 가시는 양반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명을 다 채우지 못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합니까? 이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주애 양 사주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사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딸아이 사주였습니다. 아직 10대 초반이었지요. 순수한 아이의 사주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주를 손에 들자마자 더 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가 딱 주변에 뭔가 지금 현재는 아버지 옆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딱 봤을 때 혼자 가운데 딱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대통령 후보들을 봤을 때 뭔가 탁 비춰지는 배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아이를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탁 이렇게 있고 사람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아래에 있는, 계단 아래에 있는 건지 혹 아래 같은 느낌이고 많은 박수,
딱 중앙에서 서 있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대로 진행은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다 아니다 느낌보다는 다음 우두머리, 다음 누군가가 되었을 때 그때는 지금 아주 독담 같은 느낌으로 본다면 다음에 누군가가 딱 그 몫을 다했을 때 뭔가 타협의 구조로 바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타협의 구조로 바뀌는데 저 여자가 딱 이렇게 뭔가 딱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타협의 구조로 바뀔 때 아주 뼛속부터 딱 그 주관이 있는 사람과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후폭풍이, 북한 내에서 뭔가 폭풍이 일어난다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나이를 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살까? 언제까지 살까? 20대가 보이는지 30대가 보이는지.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20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을 못 보는 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공수가 딱 떠오르는 말이 천륜을 했으니 너의 자식도 천륜에 해당한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천벌이 뭔지를요. 하늘이 내리는 벌은 그 사람한테 바로 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자식한테 내리는 거였습니다. 자식이 힘든 걸, 자식이 아파하는 걸, 죽을 만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식을 애절한 마음으로 보는 부모. 그 고통 속에서 살라는 거였습니다. 죽어서도, 조상이 돼서도 그 고통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한테 너희 죄가 뭔 줄 아느냐? 너희 제명은 하면서 뭔가 탁 그림을 보여주는데 김정은이가 딱 했던 그 상황대로 본인의 자식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간다는 그 화면이 딱 보였습니다. 저는 사주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제 사주를 쳤습니다. 몰래, 혼자서요. 사주를 손에 들자마자 알았습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려. 6개월 내에 흉사, 큰 화를 당할 상이 보였습니다. 다음 숙청 대상은 저였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다른 선배님처럼 저도 사라질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대로 보고서를 쓸까? 아니면 또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을 해도 어차피 죽을 텐데. 진실을 말하면 당장 죽을 텐데.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요. 하지만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저는 평생을 평양에서만 살았습니다. 국경이 어딘지도 몰랐고 탈북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을 쳤습니다. 제 탈출 루트를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늘에 물었습니다. 사방을 쳐봤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야 살 수 있는지. 남쪽은 막힘, 서쪽도 위험, 동쪽도 막힘. 그런데 북쪽에서 길이 보였습니다. 북쪽으로 가라고요. 그쪽은 더 북한 깊숙이 들어가는 건데. 하지만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중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그때 말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말, 초원, 몽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명수가 북극성을 따라가거라. 말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북극성, 북쪽 별, 북쪽으로 가서 러시아를 거쳐 몽골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요. 조직 내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후배한테 은밀히 물었습니다. 중국 브로커 아는 사람 있나? 후배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설마.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저는 후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살고 싶어. 이대로는 죽는다. 후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몰래 전화했습니다. 브로커와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로 갑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브로커가 놀랐습니다. 북쪽? 러시아 쪽으로 간다고요? 보통은 중국으로 가는데. 저는 점을 봤습니다. 북쪽이 살 길입니다. 브로커는 이상한 사람 만났다는 듯 웃었지만 돈을 받고 정보를 줬습니다. 2015년 3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점술 자료 수집 명목으로 함경북도 출장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북한에도 지방에 점쟁이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떠납니다. 살려주세요.
북극성이 저를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어머니 사진도 꺼내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녀가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함경북도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평양을 떠나는 마지막이 될 줄은요. 샵챕터 5 탈출 실행 국경 돌파. 2015년 3월 함경북도 회령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3월인데도 아직 영하였습니다. 함경도는 평양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우리 할머니 고향이 함경도였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출장 임무는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지방 점술사들을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정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방 점술사 2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도 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숙소를 나왔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장마당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중국 조선족이라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러시아 쪽으로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쪽은 경비가 삼엄해요. 보통은 중국 쪽으로 건너는데 저는 점을 봤습니다. 북쪽이 살 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출발하시죠. 두만강 상류로 갑니다. 거기서 러시아 쪽으로 건너시면 됩니다. 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중국 돈으로 500원한, 우리 돈으로 10만 원쯤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목걸이를 판 돈이었지요. 그날 저녁 어두워지자 남자가 왔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산길로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고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지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밤 11시쯤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3월이었지만 함경도는 아직 추웠으니까요. 저기 보이는 불빛이 러시아입니다. 남자가 가리켰습니다. 강을 건너면 러시아예요. 얼음 위로 기어가세요. 서서 가면 안 됩니다. 경비대가 볼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강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극성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별이요. 할머니,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무릎이 얼었습니다. 옷이 젖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흰김이 났습니다. 기어갔습니다. 계속 기어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북극성만 보며 기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쪽에서요.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순찰 때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얼음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겠어. 빨리 돌자. 춥다. 군인들이었습니다. 불빛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3미터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입은 검은색 옷이 어둠에 섞였는지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더 조용히요. 드디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어서 다리가 풀린 겁니다. 기어서 강둑을 올라갔습니다. 풀밭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저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러시아 경비대도 있었고 잡히면 독한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추웠고 무서웠습니다. 늑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놀랐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북극성이 있던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남쪽으로요. 러시아 마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옷이 조금씩 말랐습니다. 오후쯤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러시아 마을이었습니다. 아니, 조선족 마을인 것 같았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보였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모습이 이상했을 겁니다. 옷은 젖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으니까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어디서 왔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겁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있었고 옆에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였습니다. 깼구나. 물 마셔. 밥도 먹어야지. 여기가 어디예요?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마을이야. 우리 조선족이 사는 곳이지. 넌 북에서 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넌 12번째야. 우리 마을로 넘어온 탈북자가 잡아가나요? 아니, 우린 안 그래. 우린 같은 핏줄이잖아. 하지만 오래 있으면 안 돼. 러시아 경찰이 단속하거든. 며칠 쉬었다가 떠나야 해. 저는 그 집에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돈도 조금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차 타. 서쪽으로 가면 몽골이 나와.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 할머니, 고맙습니다. 괜찮아. 우리 손녀뻘 되는 애가 고생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니? 잘 가거라. 건강해라. 이틀 후 저는 다시 떠났습니다. 이번엔 기차를 탔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였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화물열차에 몰래 숨어 탔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러시아는 참 넓었습니다. 저는 화물칸 구석에 앉아서 북극성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몽골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를 태우고 서쪽으로 자유를 향해서요. 샵챕터 6 러시아에서의 도피 예상치 못한 여정.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일주일을 달렸습니다. 화물칸에 숨어서 일주일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화장실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밥도 없었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할머니가 주신 빵과 물로 버텼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씩요.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습니다. 기차가 멈출 때마다 걱정했습니다. 검문을 하는 건 아닌가, 제가 발각되는 건 아닌가. 하지만 다행히 화물칸은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기차가 큰 역에 멈췄습니다. 이르쿠츠크라는 도시였습니다. 몽골 국경 근처였지요. 저는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밤이었기에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역 근처를 배회하다가 조선족 식당을 찾았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써 있었거든요. 평양냉면이라고요. 저는 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아니, 아가씨가 왜 이 모양이야?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씻지도 못했고 옷도 더러웠으니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북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구나. 요즘 탈북자가 많이 오는데. 알았어. 일단 들어와. 밥부터 먹자. 아주머니가 냉면을 주셨습니다. 평양냉면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냉면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고 너무 슬펐습니다. 어디 갈 데 있어?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몽골로 가려고 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려고요. 몽골? 여긴 몽골이 가까워. 한 이틀이면 가. 그런데 국경 넘는 게 쉽지 않아. 돈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할머니가 주신 돈은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주머니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교회 가봐. 여기 한인 교회가 있어.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 탈북자 도와주시는 분들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글로 이르쿠츠크 한인 교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북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또한 영혼이 오셨구나. 들어와요. 들어와.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되고 있었고, 의자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북에서 오느라 힘들었겠어요. 앉아요. 차 드릴게요. 목사님이 따뜻한 차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차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느낌요. 몽골로 가고 싶다고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한 달 정도 쉬다가 가요. 몽골 가는 브로커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그 교회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돌봐주셨습니다. 밥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성경도 주셨습니다. 성경 읽어봐요. 위로가 될 거예요.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됐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구절이 좋았습니다. 한 달 후 목사님이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몽골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낼게요. 탈북자 돕는 게 우리 사명이니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한국 가면 교회 다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평생 무당 집안에서 자라서 신령님들께만 빌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국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세요. 2015년 5월, 저는 몽골로 떠났습니다. 이번엔 버스를 탔습니다. 몽골 국경까지 가는 버스였지요. 국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국경 경비대가 있으니까요. 또다시 걸었습니다. 밤에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넜습니다. 힘들었지만 러시아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새벽에 몽골 땅에 도착했습니다.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끝없는 초원이었습니다. 말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머니 말씀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정말로 말의 나라에 도착한 겁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이틀 숨어 있어야 해요. 몽골 경찰도 단속하거든요. 유목민 집에 숨겨드릴게요. 유목민 가족을 만났습니다. 게르라는 천막집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몽골어를 했지만 손짓 발짓으로 통했습니다. 그 가족이 저를 숨겨줬습니다. 게르 안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말고기도 먹어봤고 마유주라는 말젓술도 마셨습니다. 이상한 맛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밤에는 게르 밖에 나가서 별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북극성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말들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이틀 후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울란바토르로 가요. 거기 한국 대사관 있어요. 울란바토르까지는 차로 하루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샵 챕터 7 몽골 경유 초원의 기적. 2015년 6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작은 여관에 숨겨줬습니다. 여기서 며칠 있어요. 한국 대사관 연락할게요. 저는 그 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몽골 경찰이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송환한다고요. 일주일 후 브로커가 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현상금이 걸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예요? $10,000. 우리 돈으로 1,000,000원이요. 1,000,000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탈북자한테는 보통 $1,000 정도 현상금이 걸리는데 $10,000라니요. 왜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특수 조직 출신이라서 그래요. 비밀을 많이 알잖아요. 북한이 당신을 꼭 잡으려고 해요. 그날 밤부터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여관을 옮겼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옮겼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추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브로커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빨리 나와요. 북한 요원들이 왔어요. 저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뛰쳐나왔습니다.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2명의 남자가 저를 쫓고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쓰레기통 뒤에 숨었습니다. 남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디 갔어? 방금 여기 있었는데. 북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북한 요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남자들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었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까지 뛰었습니다. 어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브로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몽골어도 못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한국 대사관. 거기로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주소도 몰랐습니다. 새벽까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라도 만나면 도움을 청할 수 있을 텐데. 거리를 걸었습니다. 호텔 앞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여보, 여기서 사진 찍자. 한국 관광객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부부가 저를 봤습니다. 제 모습이 이상했을 겁니다. 옷은 더럽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니까요. 네? 남자가 경계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저 탈북자예요. 한국 대사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부가 놀랐습니다. 탈북자요? 네. 제발 도와주세요. 북한 요원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여자가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대사관까지 데려다 줄게요. 택시 탑시다. 택시를 탔습니다. 그 부부가 기사한테 한국 대사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도착해요. 여자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분쯤 후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 국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부부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가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부부가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안으로 전화했습니다. 곧 직원이 나왔습니다. 북에서 오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나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의자가 있었고 물도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을 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해요. 저는 그 물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네. 이제 북한은 당신을 건드릴 수 없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날부터 저는 대사관에서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원 확인, 탈북 경위, 가족 관계,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수조직 출신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운명의 측국에서 일했다고요. 김정은 일가의 점을 봤다고요.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네.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제가 본 점괘들, 김정은, 김주애,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후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인천으로 가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는 거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할머니께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드디어 자유의 나라로 갑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북극성을 따라가라고 하셨죠. 정말로 말들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 초원이 보였습니다. 말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녕, 몽골. 고마웠어.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3시간 후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샵챕터 8 한국 정착 진실의 고백. 2015년 10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한국 땅을 밟는 거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특별한 통로로 갔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곳이었지요. 탈북자 전용 통로였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명숙 씨죠. 환영합니다. 한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환영한다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관 생활, 탈북 경위, 특수조직,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운명의 측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김정은의 점을 봤다고요? 네,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점괘가 나왔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영상 스크립트에 나왔던 그대로요. 천벌, 천륜, 김주혜의 미래,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지요. 하나원은 신기했습니다. 깨끗했고 따뜻했고 밥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점을 쳤습니다. 거짓 없이요. 제 사주를 쳐봤습니다. 사주를 손에 들었을 때 평화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번엔 화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잘했다, 명수가.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구나. 할머니, 저는 울었습니다. 소녀가 이제야 할머니 가르친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을 속이지 않고 진실한 점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웠고, 한국말을 배웠고, 한국 생활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게 달랐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북에서는 밤에 가게가 다 닫는데 여기는 언제든지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김정은 사진도 봤고 김주혜 사진도 봤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 김주혜 후계자 거론. 제가 본 점괘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는 울었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과일, 채소. 모든 게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는 쌀 한 포대가 북한에서 6개월 급여만큼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샀습니다. 하지만 적응하기 어려운 것도 많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씨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수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높임말이 달랐고 단어도 달랐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같은 김치인데 맛이 달랐습니다. 여기 김치는 더 달고 덜 셌습니다. 냉면도 맛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냈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원룸을 지원해줬습니다.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 공장에 다닐까? 식당에서 일할까? 그런데 어느 날 한 탈북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숙 씨, 점 좀 봐주세요. 점이요? 네. 하나원에서 명숙 씨가 북에서 점술사였다는 소문 들었어요. 저 요즘 고민이 많은데 점 좀 봐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점을 다시 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북에서 그렇게 거짓 점괘를 써서. 하지만 그 사람 눈빛을 보니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봐드릴게요. 향을 피우고 정화수를 떠놓고 사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을 쳤습니다. 점괘가 나왔습니다. 좋은 점괘였습니다. 곧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취직이 될 거예요. 정말요? 네. 이달 안에 연락이 올 겁니다. 일주일 후 그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화난 얼굴로요. 명숙 씨, 맞았어요. 취직됐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 점괘가 맞았다는 게 아니라 거짓 없이 본 점괘가 사람을 도왔다는 게요.
그 후로 소문이 났습니다. 탈북자 중에 점 잘 보는 사람 있다고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점집을 열기로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진짜 점을 보는 겁니다. 거짓 없이 하늘의 뜻 그대로요. 2016년 서울 작은 골목에 점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명숙 점집 진실만을 말합니다라고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탈북자들도 왔고 한국 사람들도 왔습니다. 저는 점을 봤습니다. 좋은 점괘도 나쁜 점괘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늘의 뜻이면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시네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평생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도 조금씩 했습니다. 북에서 비밀 조직에서 일했다는 것, 김정은 일가의 점을 봤다는 것.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기밀이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45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도 변했고 세상도 변했습니다. 북한 소식도 들립니다.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자주 나온다는 소식, 제가 본 점괘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북에 둔 사람들이 보고 싶습니다. 오빠는 잘 있을까? 조직 후배는 무사할까?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텐데, 할머니 산소에 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평양에 살았고, 특별 배급을 받았고, 비밀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양심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더 힘듭니다.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감시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릅니다. 6.25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할머니께, 어머니께요.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북에 있는 억울한 혼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진짜 점수를 북에도 복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점집에 앉아서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탈북자들이 오면 무료로 점을 봐줍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도록,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도하며 점을 봅니다. 어제 한 탈북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북에 두고 온 손주가 보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통일이 될 겁니다. 정말? 네, 하늘이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울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그날 밤 울었습니다. 북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자유와 진실이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점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할 뿐입니다. 저는 평생 하늘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하늘의 뜻 그대로요.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속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본 점괘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늘은 정의롭고,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점집에 앉아 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정화수를 떠놓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진실한 점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거짓 없이 하늘의 뜻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비밀 점술사였던 박명숙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